네, 이번 강의는 숙균 최씨와 그리고 그 장희빈, 영조, 숙종 이러한 그 인연하고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 역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장희빈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표독스러운 그러한 인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상당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이러한 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장희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몰랐던 그러한 역사적인 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장희빈이 이제 숙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원자가 되죠. 즉, 바로 장남으로서의 왕의 어떤 그런 적통을 잇는, 그리고 세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이제 원자이죠. 그래서 이 원자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숙종의 이 원자를 정하자 바로 2월 1일인가요? 바로 다음 달에 이제 서인들이 이 원자를 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르다라는 상소를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시열이라는 어떤 대학자이며 어떤 성리학의 어떤 대가이시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서인의 어떤 영수급이었는데, 이 송시열이 상소를 올려서 이런 원자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원자를 호칭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너무 성급하다는 반대 상소를 올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니까 바로 이 숙종의 이제 상소를 보고 나서 또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이 서인들을 모두 숙청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인들이 이제 정권의 요직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벼슬들도 상당히 대신들이 이제 거의 서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소권으로 인해 가지고 영의정, 그리고 삼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러한, 그리고 승지,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모든 서인들은 전부 다 이제 숙청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인들로 다 채웁니다. 남인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 이제 조정을 이 남인들의 세력으로서 이제 몰아주는 거죠. 이러한 아주 이 사건이 아주 크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정 같은 경우는 이때 유배돼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사약 먹고 죽기도 하고요. 또 이 당시에 서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유배 가고 사관 삭탈하고 이래가지고 약 100여 명이나 처벌되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기사환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숙종 15년에 벌어졌던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장희빈의 자식을 원자로 정하는 것, 이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인 정권들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을 서인들이 이렇게 조정에 실세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 송시열의 상소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 몰락하고 이제 쫓겨나는, 그리고 모든 권력에서 이제 쫓겨나는 이러한 이제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송시열이라는 분은 현종서부터 이 효종 때까지 그러한 대학자, 그리고 이 성리학, 이러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서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숭상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학자이고 그리고 아주 최고의 문신이기도 했던 이 인물이 바로 이러한 경종, 즉 을 이제
원자로서 그 셋째도 아닌 원자로 그 정하는 호칭을 부르는 것에 아주 반대하다가 이렇게 그 2월달에 그러니까 2월달에 상수를 올렸는데 6월달에 유배를 가는 도중에 다른 지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그 정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양을 먹고 죽습니다. 이렇게 숙종이 상당히 어떤 그 장희빈의 아들을 그 원자로 정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몰아채워서 이렇게 몰아세워서 이렇게 옹구주부로 정했던 이유는 아마도 남인과 서인이 그 당시에 정권을 서로 잡으려는 거에 있어서 아마 견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권을 주면서 죽고 뺏으면서 아마 이 국정 운영을 했던 그러한 통치의 방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에 서인들이 따르던 이런 대학자마저도 이권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서환국이라는 이러한 역사의 한 사건이 이제 발생되면서 이제 서인들은 이제 몰락하고 다시 이제 남인들이 이제 조종의 실세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돼서 이제 사저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후궁이었던 희빈장씨, 즉 후에 왕이 되는 경종의 어머니죠. 희빈장씨가 후궁이었다가 비인이었다가 바로 이제 왕비로 책봉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현왕후가 궁에서 쫓겨난 지 7일 만인가요? 그때 이제 왕비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책봉은 1년 반 정도 있다가 책봉이 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왕실에서 자의대비, 그러니까 인조의 장렬왕후인가요? 이제 대비가 국상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상 상중이었기 때문에 책봉이 안 되고 국상이 끝나니까 이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책봉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빈장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왕비로 이제 책봉이 이제 되고 또 전에 이미 자기의 아들이 원자로서 또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희빈장씨는 아마 상당한 그런 궁궐에서 이 권력에서 이 전성기였던 때가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희빈장씨는 이제 바로 인현왕후 다음으로서 세 번째 왕비가 되는 것이었죠. 맨 처음에는 인경왕후, 그 다음 인현왕후, 그 다음에 이 왕비도 이제 희빈이 이제 세 번째 왕비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희빈장씨는 이제 다시 폐위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희빈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빈이라고 부를 때 희빈은 이 후궁 중에서 이 정일품인 사람을 빈을 이 작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일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귀인, 또 정이품은 소위, 이렇게 이제 후궁들의 품계에 따라서 그들을 부르는 이러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빈은 다시 정일품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 품계로 이제 우리가 알고 불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희빈장씨는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이제 책봉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인들이 다시 이제 조승의 어떤 이 정권을 장악하고 모두가 이제 남인의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실세가 돼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또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난 다음에 한 15년이니까요. 이거 20년이니까요. 숙종 20년에 이 남인이었던 당시 우의정인가요? 우의정 미남인가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고발을 자기가 받았다면서 이제 숙종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 뭐라고 말하면 서인들이 그 자제들이 그 막 몰려다니면서 갖은 모략을 꾸미고 어떤 나중에 커다란 이런 변고를 꾸미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고발이 들어와서 그것을 숙종에게 알립니다 하면서 이제 이 남인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숙종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숙종이 이 서인들, 관계자들의 서인들을 또 모조리 또 잡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국청을 엽니다. 그래서 국청을 열어가지고 많은 이러한 관계된 그 일들이 이제 폭로가 되고 그 관계자들을 또 이제 유배 보내고 사형시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고 나서 또 국청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이제 막 결정을 짓고 막 하는 동안에 이 밤 사이에 숙종의 마음이 바뀝니다. 밤 사이에 숙종의 마음이 바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남인들이 서인들을 모조리 축출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이것을 아마 계략으로 꾸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숙종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은 음부로 생각하고 남인들을 이제는 숙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다시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인들이 정권을 잡은 지 한 5년 만에 다시 그들은 이제 몰락을 맞는 운명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서인들이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인들이 다시 조정의 실세가 되고 서인들이 복귀하면서 쫓겨났던 폐서인이 됐던 인현 왕후가 다시 복위를 하고 왕비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희빈 장씨는 다시 후궁으로 빈으로 강등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바로 밤 사이에 이렇게 궁궐에서 이런 커다란 이러한 조정의 실세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갑술환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렇게 부르는 이것은 기사, 갑술 이러는 것은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환국은 어떤 국정, 나라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확 뒤집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이라고 해가지고 큰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환국자를 붙여서 이렇게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렇게 우리가 역사 시험 볼 때 많이 그 이름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지요. 이렇게 밤 사이에서 서인과 남인이 이제 또 이 정권이 바뀌게 됐던 것이 숙종 20년에 벌어졌던 이제 갑술환국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가 되고 이렇게 이 장희빈은 이제는 후궁으로 이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희빈장 씨가 다시 이제 창경궁 취선당에서 옆에 서쪽에 취선당을 차리고 그리고 막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이고 화살을 쏘고 막 인현왕후를 저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이 본인이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하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러한 것들이 취선당에서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인현왕후가 이제 궁에 들어온 지 7년 만에 죽자 이 사건이 발각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종이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희빈 장씨가 이렇게 취선당도 있었던 것들이 사실로 알려지게 됐고요. 또 그리고 이 인현왕후가 기거했던 창덕궁의 대주존에 있는 안방의 바닥에 침실의 아래를 파봤고요. 그리고 또 대주존 주변 그리고 섬돌 계단을 또 파보고 했는데 거기서 정말로 참새의 뼈가루 그리고 쥐새끼의 뼈가루 막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더 심하면
그 사람이 죽은 무덤에서 그 특히 아기의 뼈, 뭐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묻고 이런 것들을 그 터에서 그 묻음으로써 그 전각의 주인공이 병들어서 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정말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창경궁에 있는 취선당에 있는 나인들과 관계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이제 국문을 하고 그 사형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숙종이 분노하고 노발하면서 정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후궁은 왕후가 될 수 없게 국법으로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빈 장씨를 다시 이제 후궁으로 강등시키고 나서 앞으로는 어떠한 후궁도 즉 그 후궁이 낳은 자식의 왕이 될지언정 그 사람을 왕으로 책봉할 수 없게끔 이제 국법으로 정하라 해서 그 뒤로부터는 후궁에서 그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되더라도 이제는 그 왕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종도 이제는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왕이 돼서 자기의 어머니 그 장희빈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 선왕이었던 숙종이 국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왕이었던 영조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엄마 숙빈 최씨를 그 왕비로 추중을 하고 싶었지만 또 그 그 선왕이었던 영조가 이렇게 국법으로 아예 정했기 때문에 그 왕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신권이 강했고 신하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선왕이 정한 법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이 국법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대조존의 어떤 그 안방 침실, 그리고 이 섬돌, 그 전각이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그 근처 땅, 여기에 이렇게 그 흉측한 이러한 그 물건들을 땅에 묻음으로써, 그리고 묻음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 저주를 했던 것들이 발각이 되니까 이 숙종은 이제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희빈 장씨에게 자진을 명합니다. 인형항우를 모해한 죄, 어떤 그 모략을 하고 또 그에게 병들게 저주를 내렸고 그런 것을 했던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진하라고 이제 숙종이 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희빈 장씨는 이제 자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하기 전에 이 자진을 시키는 비만기를 이제 신하들에게 내립니다. 그 비만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명령서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승지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자기의 뜻을 이제 그 승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비만기를 내려서 이 희빈 장씨를 이제 자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미 당시 그 세자로 책봉된 사람은 희빈 장씨의 아들 경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다 그 반대를 합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차마 감히 어떻게 세자의 친모를 자진을 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또 상세가 올라오니까 숙종은 그렇게 또 상수를 올렸던 사람, 그리고 거기를 반대했던 영의정 바로 유배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또 아주 그냥 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자진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나중에선 다시 이 세자의 생모를, 세자의 친엄마를 이렇게 사약을 주어서 죽이는 경우는 없다라고 또 이제 신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실록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실록에 조금 이제 자세하게 숙종과 신하들이 판중추부사, 이조판서,
뭐 이렇게 뭐 위조, 막 이런 여러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숙종이 그 희빈장 씨를 이제 죽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하면서 숙종은 이제 사역으로 죽이려고 하고 이 신하들은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례의 예법에는 주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왕의 지친들, 왕과 가까운 사람들, 즉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사약을 주어서 죽이는 즉 담당 관청의 형벌로 죽이는 경우는 없다. 그 어떤 이 전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인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집행관인데 그 전인을 통해서 이 도성 밖에 나가서 목매어 죽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숙종한테 얘기하니까 숙종이 그렇다면 그렇게 뭐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실록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중에 실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런 논의를 하고 나서 이틀 뒤에 10월 10일 날 임금이 하교하기를 장씨가 이미 자진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상장의 제수를 참작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조는 뭐냐면 담당 관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이조, 애조, 뭐 이런 병조 이런 이 담당 관청에서 이제 그 장례에 관련된 이런 제사의 물건들을 이제 참작하여서 이제 장례를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씨가 이미 자진했으니까 그 전에 논의했던 게 10월 8일이었으니까 바로 9일 아니면 10일 이거를 쓴 바로 전에 그 이틀 사이에 이 장희빈인 이제 자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사약을 먹고 죽은 것 또는 어떤 뭐 문지방에 깔려가지고 죽은 뭐 이런 이야기도 그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실록에 논의하고 그리고 나와 있는 기록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전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사형 집행관 그 전인으로 하여금 목매어서 교용으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결하였거나 아니면 교용으로 희빈 장씨는 죽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추측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한 전인이라는 이는 뭐냐면 이 도성 밖에 그러니까 성곽 밖에서 이렇게 이 성곽 밖에서 농사 짓고 특히 밭일이죠. 밭일을 통해 가지고 뭐 이 채소, 곡물 이런 또 뭐 뗄나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 때 쓸 것들을 거기에서 기르고 준비하는 이러한 관직을 맡은 사람을 전인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전인이 이제는 어떤 왕실에서 지친 가까운 사람이 죽을 죄를 졌을 때 죽여야 되면 죽여야 될 때 바로 이 도성 안에서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은밀하게 이렇게 이제 그 도성의 작은 문으로 그 사람을 빼어내어서 그 전인으로 맡겨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전인이었는데 이렇게 그 장희빈도 그렇게 전인을 통해서 이제 죽인 것으로 추측되는 글들이 이렇게 실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장희빈을 그렇게 죽였지만은 그 장례만큼은 왕비 버금가게에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후궁이 죽으면은 이 3개월장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장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묘에 이제 시신을 묻는데 이 장희빈 같은 경우는 3개월보다 더 긴 4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 같은 경우는 5개월장입니다. 그런데 5개월보다 하루 짧은 4개월 꽉 찬 이렇게 해가지고 희빈 장씨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였던 경종도 왕궁례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을 향해서
그 향해서 이제 궁궐에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통곡하는 거죠. 이걸 만공대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세자이고 대역죄를 지어가지고 죽었고 후유경에 때문에 만공대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렇게 이제 숙종이 어떤 그 예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우를 챙겨주고 국장 다음 가는 예장, 그러니까 종친일품으로 하여금 국장 다음 예장으로서 이렇게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례를 해주기 했었고요. 또 이 장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알아서 챙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원에 있는 곳,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곳,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어느 곳이 좋은지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정하게끔 했던 사람이 이제 숙종이고, 또 이제 죽음 이후에는 상당히 예우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루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1년 뒤에 숙종이 승하합니다. 그렇게 1년 뒤에 숙종이 승한 다음에 경종에 즉위하니까 경종은 자기의 어머니였던 장혜빈을 이렇게 이제 추중하고 싶어 하겠죠. 그의 묘나 또는 그의 어떤 왕으로도 또 이렇게 추중하고 싶고, 이러한 것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경종은 딱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이제 유생의 상수를 올립니다. 경종의 엄마였던 희위장 씨를 추존해야 된다, 왕으로 추승해야 된다라고 이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인들이 조정에 실세였는데 그 서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생을 잡아다가 이제 국문을 해야 된다 하고 하니까 경종은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 엄마를 추존하자고 하는데 싫어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서인들, 사원부들, 여러 대신들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그러면서 대역죄인으로 선왕께서 죽이신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추종하냐 하면서 아주 세자의 생모를 추존하는 것을 반대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종은 그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관계자들, 그리고 특히 상수를 올렸던 유생을 잡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옥에 가뒀는데, 국문학에서 옥에 가뒀는데, 그날 바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생도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경종 2년 때에 그나마 이제 옥산부 대빈으로 추존하게 됐습니다. 이 대빈이라고 할 때는 빈자 앞에 대자를 하나 더 크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큰 빈이다 그런 뜻이고, 옥산부는 뭐냐면 옥산이 구미시 인동인데요. 옛날 이름이 옥산이었는데 인동장 씨가 바로 희빈장 씨였습니다. 그래서 인동 가문이었던 희빈장 씨의 이름 옥산을 읍포 이름을 따가지고 옥산부 대빈이라고 격상을 지켜져서 이제 경종이 이렇게 그나마 추존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희빈은 추존이 되고 나서 그래도 어쨌든 왕비로서 추존이 안 됐지만 숙종이 묘지만큼은 상당히 어떤 왕후에 버금가는 이러한 큰 규모로서 이 장희빈을 이렇게 묘지를 만들고 조성을 해줬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장희빈의 묘지는 이 광주에 있던 오포면 지금의 거기에 처음에 있었을 때 얘는 임야만 16만 평 정도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 묘가 있는 임야에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묘를 정해줬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희빈이 사후에는
그 숙종이 상당한 예우로서 그렇게 해줬던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예우를 갖추어 줬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자, 희빈 장씨의 사당은 대빈궁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의 종로구 세무소 있는 위치에 거기에 이제 그 위패가 모셔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빈궁이라고 부르게 됐던 이 사당도 나중에는 이제 칠궁으로 이제 청와대 영빈관 옆에 있는 칠궁에 함께 모셔져 있는 것이죠. 즉, 처음에 사당이었던 육상묘에서 육상궁으로 승격된 원래의 사당이 있었고, 나머지 6곳이 이제 별묘로 해서 조성이 됐던 거기에 대빈궁도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 세무소에 있는 그 자리에 대비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빈궁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대빈궁이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처음부터 저 자리에 이제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칠궁이라는 곳이 한 8,900여 평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8,900평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7,800평 정도 이렇게 이제 축소됐고요. 육상묘, 육상궁, 나머지 이 궁들은 좀 이렇게 길게 서쪽으로 쭉 이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어졌는데 1968년인가요? 그때 남북으로 길이 도로가 관통이 되면서 도로에 관통하려고 했던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사당들을 지금의 현 위치로 다 몰아서 이 칠궁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각들의 기와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밖에 있던 것들이 안에 육상궁 안으로 다 몰아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모습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빈궁도 다른 궁과 함께 이렇게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안에 1908년 순종 1년 때 합쳐질 때의 모습이 이제 아닌 것이죠. 1968년인가 69년인가 그때에서부터 이제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칠궁의 현 모습인데요. 바로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이 육상궁 원래의 모습, 영조 때 조성됐던 것이고요. 왼편에 별묘에 가서 나머지 이로에 있는 사당들은 이제 다 이 안에 합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혜빈 거, 또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 그리고 정원군을 낳은 생모, 다 이제 추천됐던 분, 임등김 씨, 이러한 분들, 의경세자를 낳았던 분, 이런 정조의 생모, 이런 분들이죠.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사당에 다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크단 그래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육상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어졌고 원래 제 모습대로 사당의 모습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의 독립된 공간 영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빈묘는, 장희빈의 대빈묘는 광주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거기에서는 약 임야만 16만 평, 임야가 26만 평, 그리고 대지 면적, 묘가에 있던 대지 묘만 약 1,600여 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큰 규모였죠. 이러한 큰 규모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광주의 지금 에 있는 이런 대빈묘 전에는 구리시에 있었습니다. 현 구리시 인창동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아주 상당히 이 종친 일품에 해당되는 묘역으로 예장으로 아주 분묘도 그렇게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호, 석양,
동물 수호신서부터 이렇게 뭐 곡장이니 뭐 아주 그 구색을 다 갖추어가지고 이렇게 대비묘를 구리시 인창동에 조성이 되었었는데요. 한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인가 1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직관이 이 여기에 그 용맥은 흐르는데 그 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산의 전기가 흐르는 산줄기는 있지만은 그 전기에 모이는 혈자리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논의가 막 벌어집니다. 그 논의가 벌어져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직원들이 갔다 오고 나서 그 맞다고 얘기하니까 숙종에 천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장을 시켜서 옮긴 게 광주 현재가 아니라 그 옮겼을 두 번째 천장에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문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형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천장을 할 때 옮겼을 때 당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장희빈의 시신과 그 봉분들을 다 그 광주로 옮기고 났을 때 현 구리시 인창동에 첫 묘지였을 때 그 터를 파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직원 및 관계자들이 모두 다 그 처벌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숙종이 광주로 갔을 때 상당히 그 왕비의 범과는 규모로 이 묘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묘가 나중에 이제 서울릉으로 다시 옮겨져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로 가면은 그 5개의 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후의 능이죠. 그런데 이 서울릉 안에 아주 그 한 구석에 장희빈의 묘인 대빈묘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릉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숙종의 그 첫 번째 원비 그리고 두 번째였던 일개비 인현왕후 그리고 인원황후 이렇게 3명의 왕비가 그 숙종과 함께 있는 곳이 또 서오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에는 바로 희빈 장씨가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한참 후에 나중에야 이 희빈 장씨의 묘는 바로 서오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과 왕비가 함께 있던 서오릉의 한 구석에 대비묘가 장희빈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석호, 석양 이러한 것들은 없고요. 문인석과 뭐 이렇게 장명등 이런 게만 조촐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에 있었을 때 일로 이 묘를 이장할 때 기본적인 것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서 대비묘를 봤을 때, 야, 그 왕비들의 몸은 의리의리하게 다 제대로 갖추고 있는데 장희빈은 이렇게 한쪽 구석에 몰아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원래 광주에 문용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게 숙종의 예장으로 치러졌지만은 이 서울으로 옮기면서 마땅히 어느 서울릉의 한 부분에 능을 조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석에 한 터에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됐던 겁니다. 또 그 이유는 1968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광주에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바로 그 지역에 대비묘가 를 지나갔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비묘를 바로 서울릉으로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건상 이렇게 봉분이 상당히 규모가 작은 거로 만들어 지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울릉은 숙종과 부인 4명이 장희빈까지 합쳐가지고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서오릉인 것이죠. 이렇게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 대비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비묘는 이 한쪽 구석에 서쪽에 있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숙종과 숙종의 3명의 정식 왕비 그리고 또 뭐 예종, 안순왕후와 그리고 또 뭐 의경세자를 아버지였던 그 덕종 뭐 이런 분들로 인해서 5개의 왕실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에 한 구석에 그 장희빈의 묘까지 함께 있는 곳이 또 서오릉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장희빈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했었고 상당히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사후에는 숙종이 유교국가로서의 면모와 자기의 어떤 또 이런 그런 왕실의 하나의 구성원이고 세자의 어머니에게 의 대우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광주 구리시 인창동이나 광주 문영리에는 아주 제대로 된 모습으로서 묘를 갖추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